거기 이병 멈춰. 김민준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거렸다. 천천히 뒤돌아본 민준의 눈에 가슴의 두 개 별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장민석 소장, 제7사단장. 그 순간 사단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지고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가운데 제74사단 본부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늦게 내려온 긴급 지시로 인해 모든 부대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고 없이 실시되는 사단장 직접 순찰이니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사단장 장민석 소장은 이른 아침부터 각 부대를 돌며 점검에 나섰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2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점검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걸 말이다. 통신부대 앞에 도착한 민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부대 모습은 얼핏 문제없어 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시선은 놓치는 것이 없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생활관 출입 잠금 상태, 심지어 화단의 정리 상태까지 모든 것이 그의 관찰 대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방향에서 군용 가방을 맨 한 명의 남자 병사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휴가증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 병사의 모습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일병 김민준이었다. 23살의 그는 6개월 전 통신병으로 이 부대에 배치받은 이후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도 어딘지 무거워 보였다. 민석의 시선이 민준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확장됐다. 민준이 고개를 살짝 들어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는 찰나 그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민준의 왼쪽 눈 주변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입술 한쪽은 터져 있었고 목 옆쪽으로는 손톱으로 핥힌 듯한 상처까지 보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민석이었지만 이런 상처를 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휴가를 나가려는 병사에게서 이런 상처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거기 일병, 잠깐 이리 와봐.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사단장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복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뚝에 멍든 자국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충성, 일병 김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사단장과의 마주침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고개를 다시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려 했다. 민석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민준의 상처는 더욱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한 폭력의 흔적이 너무나 명확했다. 휴가 나가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얼굴이 왜 이런 거지? 민석의 질문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둔 듯한 대답을 내뱉었다.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의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훈련 중에 이런 자국이? 민석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 옆쪽을 가리키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톱 자국까지 들킨 것이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일병, 나랑 잠깐 가자. 민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민준의 군용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면서 헌병대 사무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헌병대 사무실의 작은 상담실은 아늑하면서도 은밀한 공간이었다. 민석은 민준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의 손길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얘기해봐. 누가 이런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컵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도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 이런 상처는 훈련 중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민석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묻어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박재훈 중사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운 듯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민준이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다. 처음에는 다른 후임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걸 보고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민준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는 박재훈과 그 일당들이 힘없는 후임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말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후임 주제에 나한테 대드냐면서. 그때부터 저를 집중적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다. 밤마다 불러내어 기합을 주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민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의 두 손은 어느새 주먹을 쥐고 있었고 턱선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이런 일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게다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다니. 알겠어.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가 휴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놈들은 이 부대에 없을 거야. 민준의 눈이 크게 확장됐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편히 쉬다 와. 모든 게 달라져 있을 테니까. 민석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면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이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민석은 즉시 헌병대장을 불러들였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지금부터 긴급 수사에 들어간다. 박재훈 중사와 그 일당들을 즉시 격리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라.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제7사단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휴가 첫날 오후 민주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집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다.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보시면 당장 군대를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했다. 내일 집에 갈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부모님께 드린 전화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삼촌 집이라도 가서 하루 정도 상처를 가리고 나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14층 1402호.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삼촌 김성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45세의 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민준아,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성훈이 민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자 화장으로 가린 멍자국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준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삼촌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냥 훈련 중에. 훈련? 이건 훈련 상처가 아니야.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1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폭력 사건을 다뤄본 그였다. 이런 상처의 성격을 구분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민준을 거실로 데려온 성훈은 응급처치용품을 가져왔다. 화장을 지워내자 상처의 전모가 드러났다. 뺨에 멍자국, 목에 손톱 자국, 팔뚝에 멍든 부분까지. 성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성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조카를 무척 아꼈던 그였다. 민준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재훈 중사와 그 일당들의 가혹행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오늘 사단장과의 만남까지. 성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성 사단장이 직접 나선 일이라면 이미 충분히 높은 선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 사단장급이면 이런 일 처리할 권한이 충분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단장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성훈은 조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주면서 마음을 달래주었다. 한편 부대에서는 민석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헌병대 브리핑룸에는 수사팀이 긴급 소집됐다. 박재훈 중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사단장님, 혹시 이 사건이 너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헌병대 수사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큰 파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아, 그게 혹시 박재훈 중사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단순한 중사 하나를 두고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었다. 무슨 반발?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과장이 말을 얼버무렸다. 민석은 직감했다. 이 사건 뒤에 뭔가 더 큰 배경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수사부터 진행하자. CCTV 분석팀과 디지털 포렌식 팀을 즉시 투입하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건 피해자의 규모였다. 사단장님,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에 민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몇 명이나? 총 6명입니다. 김민준 일병 포함해서 모두 남군들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던 것이다. 민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모두 신병들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계급이 낮고 힘이 없는 병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인 약자 괴롭힘이었던 것이다. 민석의 분노가 치솟았다. 이어진 CCTV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활관, 훈련장,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곳곳에서 가혹행위의 정황이 포착됐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박재훈이 한 남자 신병을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 소등 시간 훨씬 후였다. 야간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지난 3개월간 확인된 것만 17건입니다. 민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다. 피해자 증언 수집도 동시에 진행됐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헌병대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병 최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박재훈 중사가 새벽에 불러내서 기합을 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안 주면 더 심하게 괴롭혔고요. 이병 이민호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김민준 일병한테는 더 심했어요. 다른 후임들을 보호하려고 나섰다가 집중적으로 당했거든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민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였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먼저 통신부대 대대장이 찾아왔다. 사단장님, 혹시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조용히? 무슨 소리야? 부대 명예도 있고 너무 크게 번지면. 민석이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다. 부대 명예는 이런 일을 덮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이어서 연대장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민석아, 그 사건 말인데 혹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나? 연대장님, 무슨 뜻이신지? 아니야, 그냥 너무 큰 파장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끊는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한 중사 하나의 가혹행위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걸까? 결정적인 단서는 박재훈의 개인 소지품에서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명함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사단장님, 이걸 보십시오. 헌병대장이 내민 명함에는 국방부 차관 박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삼촌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재훈의 삼촌이 국방부 차관이라니. 이제 주변의 이상한 반응들이 모두 설명됐다. 바로 그때 민석의 직통 전화가 울렸다. 군단장이었다. 민석, 지금 당장 군단으로 올라와. 무슨 일이신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일단 와. 전화가 끊어진 후 민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성훈이 뉴스를 보다가 이상한 소식을 접했다. 군 관련 기사 중에 모 부대 기강 회의 논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아, 이거 혹시 내 부대 얘기 아니야?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성훈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러나온다는 건 누군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삼촌, 혹시 사단장님이 곤란해지시는 건 아닐까요? 민준의 불안한 목소리에 성훈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성 사단장이라고 해도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민준아,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어. 성훈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정민 의원이었다. 법무자문을 맡으면서 종종 만나는 사이였다. 밤이 깊어가면서 양쪽 모두 잠들지 못했다. 민주는 사단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걱정했고 민석은 앞으로 닥칠 정치적 압박을 예상하며 대응책을 고민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넘어 거대한 권력 다툼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었다. 새벽 6시 민석이 탄 군용차가 군단 본부로 향하고 있었다. 어젯밤 군단장의 긴급 호출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군단 본부 앞에 도착한 민석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직감했다. 출입구를 지키는 헌병들의 표정이 유난히 경직되어 있었다. 마치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사단장님, 군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정적했다. 민석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어느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군단장실 문이 열리자 김정수 중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표정이 오늘은 사뭇 어두웠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전화기 옆에는 메모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앉아. 김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민석이 의자에 앉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하나를 밀어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자 눈이 크게 확장됐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었다. 제목은 모 사단 기강 회의 관련 조치 방안이었다. 민석아, 어젯밤부터 난리가 났어. 김 중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 박재훈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압박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적당선에서 마무리하라는 뜻이지.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김 중장이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민석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압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군단장님,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도 적당히. 보상은 해주되 소문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거야. 적당히요? 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김 중장이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민석아, 박재훈의 삼촌이 누군지 알고 있지? 국방부 차관이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얼마나 민감한지도 알 거야. 자칫하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민석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다.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이 분했다. 그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 김 중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민석아, 군대에서 정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을 봐야 해.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석아. 김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거야. 군단을 나서는 민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압박이 클수록 이 일의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부대로 돌아온 민석은 즉시 헌병대를 소집했다. 수사팀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어제부터 이상한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민석의 선언에 몇몇 간부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사단장님, 하지만 상부고 뭐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걱정됐다. 한편 서울에서는 성운이 이정민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젯밤 뉴스를 보고 난 후 불안감이 계속 커졌다. 사단장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국회의원회관 7층에 위치한 이정민 의원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벽면에는 각종 법안 자료들과 국정감사 준비 서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의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느껴졌다. 의원님, 급하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성운이 민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혹행위의 실상부터 박재훈의 배경, 그리고 현재 사단장이 받고 있는 압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정민 의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특히 박재훈의 삼촌이 국방부 차관이라는 부분에서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의원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박지훈 차관이라. 그 사람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아요. 의원님,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운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정민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의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지훈 차관이네요. 성운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설마 벌써 압박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여보세요? 이정민 의원이 전화를 받자 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원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급히 논의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고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함께 하시죠. 전화가 끊어진 후 이정민 의원이 성운을 바라봤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압박해오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의원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성운 변호사님, 조카분께 전해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은 시각 부대에서는 박재훈이 긴급히 소환되고 있었다. 헌병대 조사실에서 진행된 신문은 치열했다. 박재훈 중사, 지금까지의 가혹행위를 모두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헌병대 수사관의 말에 박재훈이 비웃음을 지었다. 자백이요? 제가 뭘 자백한다는 거죠?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건방졌다. 삼촌의 권력을 믿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피해자들 증언도 확보했어. 그런 걸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재훈이 팔짱을 끼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제 삼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박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재훈 중사, 내 삼촌이 누구든 상관없어.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군대에서 권력은 정의 앞에서 무력해. 사단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박재훈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제 삼촌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해. 민석이 박재훈 앞에 바싹 다가섰다. 내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조사실을 나선 민석의 얼굴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저녁 시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정민 의원과 박지훈 차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의원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차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천만에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신지. 사실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박 차관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제7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이정민 의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 일이신가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국정감사에서 다루실 생각이신지요? 박 차관의 질문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의원님, 이 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요. 이정민 의원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차관님,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이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각자의 진영에서는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석은 더욱 확실한 증거 수집에 몰두했고 성우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박 차관 측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휴가 마지막 날 아침, 민주는 삼촌집 작은 방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3일간의 휴가가 끝나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상처는 많이 나아져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다. 민준아, 아침 먹고 가. 성훈이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에 민준이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지만 민준은 식욕이 없었다. 부대로 돌아가면 정말 모든 게 달라져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삼촌,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성훈이 조카의 손을 꽉 잡아줬다. 사단장님을 믿어봐. 그리고 우리도 있잖아. 민준이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는 동안 부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석이 내린 지시에 따라 헌병대는 24시간 수사체제로 돌입했다. 박재훈과 관련자 7명 모두 격리 완료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석의 직통 전화가 울렸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장민석 소장이십니까? 국방부 인사국에서 연락드립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부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자세한 사항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정민 의원이 긴급히 보좌진을 소집하고 있었다. 어젯밤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느낀 위기감 때문이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 제7사단 사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의 선언에 보좌진들의 표정이 긴장됐다. 의원님, 박 차관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젯밤 박 차관의 위협적인 말투가 오히려 그의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오후 2시 민준이 탄 버스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
위병소 주변에 헌병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일병 김민준입니다. 휴가 복귀했습니다. 위병소에서 휴가 복귀 신고를 하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과연 사단장의 약속이 지켜졌을까? 김민준 일병, 헌병대로 가세요. 사단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병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헌병대 사무실에서 민준을 맞이한 민석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3일간 밤낮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약속대로 처리했어. 민석의 첫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지켜주셨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박재훈과 그 일당들은 모두 격리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민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민석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인가요? 박재훈의 배경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바로 그때 헌병대장이 급히 들어왔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 일이야?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7사단 가혹행위 사건 관련해서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벌써 언론까지 알려진 건가? 어느 언론사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조직적인 느낌입니다. 민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공개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에서는 박 차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다. 이정민 의원이 내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박 차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장민석 사단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불러서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 박 차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조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 저녁 시간 민주는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박재훈과 그 일당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선임들이 들어와 있었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달랐다. 민준아, 괜찮아?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다음 날 새벽 민석은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의 면담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한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관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관실 앞에서 잠시 멈춰선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면 승부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이정민 의원이 국정감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가득했다. 의원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보좌관의 말에 이정민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드디어 진실과 권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국방부 차관실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 있었다. 민석이 의자에 앉자 박 차관이 서류를 펼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20분간 이어진 면담은 예상대로
압박과 회유의 연속이었다. 장 소장, 이 일을 더 키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박 차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석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관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이정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었다. 제7사단에서 발생한 조직적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을 가득 채웠다. 방청석에서는 성훈이 조카를 생각하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이 특정 인물의 권력을 배경으로 은폐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의원의 말이 끝나자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언론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관련 공무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관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 차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정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관의 보고에 박 차관이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다. 민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장 소장,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박 차관의 마지막 질문에 민석이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민석이 차관실을 나서면서 그의 어깨는 오히려 더욱 곧게 펴져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다. 오후 3시 국정감사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정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파장이 커져갔다. 피해자는 총 6명이며 가해자들은 특정 인물의 권력을 배경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카가 겪었던 고통이 이렇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정민 의원의 폭로가 계속될수록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박 차관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여당 의원들까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편 부대에서는 민준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재훈과 그 일당들이 사라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공포가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 민준아, 괜찮아?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제7사단 사건으로 도배됐다. 각 방송사마다 특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 차관 조카의 가혹행위 은폐 의혹, 이성 사단장의 용기 있는 수사, 군대 내 권력형 비리의 실상,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론도 급격히 변화했다. 처음에는 군기회의 문제로 봤던 시각이 이제는 권력 남용과 은폐 시도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정의로운 사단장, 군대 내 인권, 권력 앞의 용기 같은 태그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박 차관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여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감쌀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3일 후 박 차관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모든 이들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차관의 사퇴 기자회견 모습을 TV로 지켜본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일주일 후 박재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에는 많은 언론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피고 박재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문이 낭독될 때 민주는 부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복수보다는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였다. 민석은 오히려 국방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다. 군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장에서 그의 소감은 간단했다. 앞으로도 군인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후 민주는 상병으로 진급했다. 이제 그는 새로 들어온 후임들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선임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병 교육 시간에 한 후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민준의 경험담을 들은 후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이 부대에는 정말 다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은 1년 후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국방부 인권감찰관으로 전출됐다. 정군의 인권 개선을 총괄하는 보직이었다. 사단장님 감사했습니다. 전날 민준이 찾아와 인사했을 때 민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아,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 있었다. 2년 후 민준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생활의 마지막 날, 그는 처음 사단장을 만났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위병소 앞에서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추억이 되어 있었다. 일병 김민준에서 병장 김민준까지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 민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강하고 당당한 남성의 모습이 있었다. 전역 후 민준은 IT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다. 종종 군대에서 사이버 보안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곤 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갖는 것이죠. 강의를 듣는 군인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다. 민석은 국방부에서 정군 인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익명신고 시스템, 외부 감시기구 연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이 모든 부대에 도입됐다. 5년이 지난 지금 제7사단은 정군 인권 우수부대로 불리고 있다. 그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민주는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 만약 사단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삼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이정민 의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민준과 민석,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니까.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했다. 어느 날 민주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아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거예요. 정의는 혼자 있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들은 젊은 군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빛났다. 그렇게 용기는 다시 용기를 낳고 정의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이다.